주역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그 어떤 난처한 상황에 항상 처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저도 이제 그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감리당에서 이제 구도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제 주역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요즘은 저도 이제 대구에서도 주역을 강의하고 있고, 감리당에서도 이제 토요일에 토요 주역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사로 보자면 완전히 이제 인생 역전의 어떤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그 주역이라는 이 철학, 저는 이제 주역을 하나의 철학서로, 동양 철학서로 보고 있는데, 이 주역이라는 철학이 지난 그 몇 년 동안 저에게 준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이 문제 해결의 지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문제를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여기에 오신 스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잠시 이제 여쭤봤더니, 대부분 주역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고, 8인 8색 강의를 이제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정말 여기 주역 공부를 또 계속 하셨던 분도 계신가요? 안 계신 게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그래서 먼저 이 주제로 말씀드리기 전에,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제 주역이라는 게 다른 그 학문과 다르게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알고 계시나요? 정말 모르세요?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 변화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역의 원리, 변화의 원리.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주역은 그림을 글로 푼다는 거예요. 네, 구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 모두 받으셨죠? 네. 프린트물 64그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천번부터 시작해서 그 화수미제까지 64개의 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64개의 괴, 이거 자주 보셨죠? 그죠? 네. 보셨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철학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학문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주역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나를 아직 한 10분 동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대기들이 이렇게 옆으로 그어져 있는데, 작대기들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어진 작대기와 끊어진 작대기, 두 가지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음양의 원리입니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을 뜻하는 것은 작대기, 끊어진 작대기. 이거 8인 8색 오셔가지고 공부하셨겠네요. 그 다음에 양은 이어진 작대기. 그래서 음양의 원리, 요게 이제 하나의 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음과 양이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는가 하면, 여기에 천지인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작대기가 두 개의 작대기를 보키시라는 사람이 8개의 괴를 만들어내요. 8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을 넣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개의 작대기를 그려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은 8개의 교회는 우리의 이 자연 만물의 가장 상징적인 8개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 먼저 양 3개의 작대기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이거는 건이라고 읽습니다. 건이라고 읽고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늘이면서 이것은 강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개가 이렇게 주요 괴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려야 됩니다. 자, 3개는 뭡니까? 땅이죠. 본이면서 본계라고 읽고 뜻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유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뜻은 내 인생의 주역에 35쪽이나 36쪽 주역의 구성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그 다음에 양이 아래에 있고 음이 2개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뭘까요? 이것은 진이라고 읽으면서 우레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이 제일 아래에 있고 양이 2개 이렇게 그려진 것을 손이라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읽으면서 바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들어간다 또는 공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이 이렇게 2개 있고 위에 양이 이렇게 2개 그려지고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음이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해라고 읽고 연못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못은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이 이렇게 2개 있고 양이 있는 것은 간. 이것은 산의 뜻을 가지고 있고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아래 위로 있고 음이 중간에 있는 것 이것을 리괴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불이라는 뜻이고 불은 어디다가 붙여야지만 활활 탈 수 있죠. 그래서 붙이다, 걸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이 아래 위로 있고 중간에 양이 있는 것을 감이라고 읽습니다. 감은 물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의 뜻을 가지고 있고 빠지다, 위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8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보키시라는 분이 이렇게 획을 그린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64개는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게 건계와 곤이 만나든지 그래서 만약에 건계와 건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중천건이 되겠죠. 2개가 합쳐져서. 그다음에 뭐 건계와 공계가 만나든지 건계와 택계가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88에 64가 되어서 64개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대표적인 8개가 이렇게 섞여서 64개가 되었는데 이 64개는 바로 자연의 흐름과 같이 흘러가는 모든 인간사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64개의 모든 인간사를 다 담을 수가 있는가? 예,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고 이것이 이제 역의 원리로 역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중천건부터 화수미제까지 64개가 변화의 원리로 계속 이렇게 흘러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화수미제에 가서 미제는 건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미완성의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 미완성의 또 우리의 삶은 미완성이죠. 인간사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주역 64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제가 오늘은 주역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 64개의 괴에서 문제 해결 뭔가 문제를 푼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수해 괴입니다. 자, 64개의 표에서 내수해 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번째입니까? 내수해. 내수해 괴 찾으셨습니까? 내수해 괴의 앞에 괴는 뭘까요? 중천건, 수상건이죠. 수상건이고 뒤에는 산택손이죠, 그죠? 네. 40번째의 개입니다. 내수에는 64개 중 40번째의 개. 그러면 내수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푼다, 해결한다 이런 뜻인데, 네, 우레와 뭐가 만났습니까? 물이 만났죠. 물이 만났는데, 자 여기서 보자면 어느 개와 그러니까 괴명으로 8개에서 괴명으로 얘기하자면 우레는 진개죠. 진이 앞에 있고 물이 감개가 뒤에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만났는데 이것을 이제 획을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려줄 때는 반드시 요 뒤에 것부터 아래에서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개부터 이제 획을 그려보겠습니다. 감은 자 어떻습니까? 음이 아래 위로 있고 중간에 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음이 있고 양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감개입니다. 이제 물을 뜻하는 감개입니다. 수가 되는 거죠, 수. 그 다음에 우레는 진개라고 했잖아요. 진은 어떻습니까? 제일 아래에 양이 있고 위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은 진개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이고 우레를 뜻하는 우레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복잡하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남겨둘게요. 또 쓸 게 많아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내수해는 괴명이 되는 거죠. 이 전체 그러면 6개의 작대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괴상, 그림이기 때문에 괴상이라고 합니다. 괴상. 그 다음에 이 괴명 내수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64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내수해는 바로 문제 해결의 때와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 하잖아요. 그때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문제 해결의 때와 상황이 온 겁니다. 문제 해결의 때와 상황이 왔는데 이 때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괴사예요. 괴사고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물 뒷장에 보시면 제일 뒷장에 보시면 내수의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수의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뭐 이선암 무소유 길의 복길 유유왕 숲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괴사인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초육, 부이, 63, 94, 65, 36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 효들입니다. 이것을 효라고 합니다. 이 짝대기 하나하나 이것을 효라고 하는데, 자 이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효, 2효, 3효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4효, 5효, 3효. 네. 자, 여슬게요. 이제 이게 효들입니다. 이 효들을 풀어놓은 게 효사입니다. 이제 그 옆에 이제 효사가 쓰여져 있죠. 한자로 쓰여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 괴가 전체 뜻하는 게 때와 상황이라면 그러면 효들은 뭘 뜻할까요? 짝대기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의 때가 왔잖아요. 문제 해결의 때가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지 구체적인 관계성이 또 보일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니까 관계가 보이고 또 여기에 자리들이 있죠. 자리들이 있고 또 인간 유형들 인간 유형들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네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자리들입니다. 이 효사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 해결의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관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괴를 한 개만 준비했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효에서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네.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 자, 요것을 자리로 볼 때 이렇게 8개에서 요거는 감개가 만났고 요거는 진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래에 놓인 괴를 보통 내괴 또는 하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외괴 또는 상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4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상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하계의 가장 중심, 상계의 가장 중심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쉽죠? 예, 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그 유학자들은 이 자리들의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자리부터 보자면 이제 오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군주의 자리다, 왕의 자리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군주 바로 밑에 있는 자리 대신. 그 다음에 이 대신 밑에의 자리는 그 현장 사무직, 실질적인 일을 보는 사람. 이효는 요거는 이제 그 제아의 현이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초효하고 상효는 보통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보통 백성을 뜻하기도 하는데 지위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지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일단은 제일 중심에 되는 게 이제 요 5효 그 다음에 요 2효 요게 이제 중심이 되고 요랬을 때 요렇게 상계하고 학계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얘네들이 또 만나요. 또 서로 호응을 합니다. 서로 왜 땡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랬을 때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호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호응이 되고 그 다음에 초효와 또 누가 호응이 되겠습니까? 사효가 호응이 되고 그 다음에 상효하고 상효가 이렇게 호응이 되는 관계. 요렇게 호응이 되는 관계인 거죠. 네. 자, 너무 많이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 자리 명칭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제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명칭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 프린트물에 보니까 초, 6, 9, 2 이렇게 나왔죠. 이랬을 때 우리가 아까 작대기를 이렇게 음은 끊어지고 양은 이어진 작대를 그려놨는데 음은 뭐라고 뭐라고 있는 묵이라고 있고 양은 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싹 지우고 여기다가 새롭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불러주십시오. 자, 여기는 어떻게 읽을까요? 소유. 자, 두 번째는 구이라고 있습니다. 네, 양입니다. 자, 세
쌍. 잘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부사. 주요 간편형 공부하시는 분들 볼까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는 상육이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내수의 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네. 요게 이제 괴가 하나의 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수의 괴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일단 그러면 내수의 괴를 내수의 괴를 하기 전에 그 프린트물에 건너뛴 삶이라는 박노해의 시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 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잘 아시리라고 했는데 그래도 아셔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뛴 삶 박노해 오늘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시간과 함께 스스로 물러간다. 쓸쓸한 미소이건 회한의 눈물이건 하지만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담요에 싸서 버리고 떠난 핏덩이처럼 건너뛴 시간만큼 장성하여 돌아와 어느 날 내 앞에 무서운 얼굴로 선다. 성공한 자에겐 성공의 복수로, 패배한 자에겐 붉은 빛의 해안으로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을 건너뛰고 달려왔던가. 그 힘없이 울부짖는 핏덩이를 던져두고 나는 무엇을 이루었던가. 성공했기에 행복하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라. 아무도 모른다. 성공을 위해 삶을 건너뛴 자에게는 쓰리 쓴 삶의 껍질밖에 남겨진 게 없으니. 시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 좀 이렇게 정말로 숙연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때가 되면 사실은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내 마음에 그냥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쌓이는 것 같아요. 쌓인 상태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뭐 가벼운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데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꼭 있게 마련이죠. 다 문제 해결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정말 절박한 문제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8년째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고 버렸을 적에,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핏덩이를 담요에 싸서 버린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내가 몰고 갔을 때 그 핏덩이가 장성해서 무서운 얼굴로 내 앞에 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연을 읽으면서 3년을 읽으면서 오디푸스가 생각이 났어요. 오디푸스 신화 아시죠? 라이오스 왕이 신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아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아이를 이제 싸서 요람에 넣어서 이제 버렸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이오스 왕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이제 그 비극적인 비극적인 신화인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 라이오스 왕의 문제거든요. 그 왕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들을 그냥 버림으로써 그거를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왔죠. 아주 무서운 존재. 그래서 여기에서 박노해 시인은 성공한 자에게는 성공의 복수로, 패배한 자에게는 붉은 빛의 해안으로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을 건너뛰고 달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정말 이제 해결되었다고 삶을 건너뛴다면 사실은 우리는 삶의 껍질만을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 시를 말씀드린 거는 이 내수의 괴를 통해 가지고 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내수의 괴를 가지고 이제 풀어본 문제는 제 딸의 문제예요. 원래 23살인데 작년에 혼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23살인데 독립하는 게 뭐 큰 대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제 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아주 미세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상하게 얘가 또래 집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도 좀 느리고 심하게 더듬고, 그리고 잘 울었어요. 항상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았더니 뭐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언어 치료실, 미술 치료실, 음악 치료실, 우리 치료실 뭐 안 다닌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치료실을 이제 데리고 다녔는데, 그 아이는 그 치료실을 이제 놀이터 삼아 그렇게 다녔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애가 커갔던 거죠. 커가면서 이제 얘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는 작은 왕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전따가 되고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서 애가 더 울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중학교가 되어서 이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고, 뭐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전에 저는 이제 감리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공부를 하고 막 뭔가 깨달음을 얻고 막 공부의 기쁨이 막 넘쳐났는데, 집에 가면은 항상 이제 제가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얘가 왜냐하면은 친구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는 가서 이제 학교에 가서 잠만 자고, 집에 와서는 방에 이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언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 아이의 유일한 취미는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여튼 그 책을 정말로 항상 다독상은 항상 받아왔는데, 그 학교 책이 다 모자라서 뭐 이렇게 뭐 시립 도서관이라든지 뭐 구립 도서관, 막 도서관 책을 다 읽을 정도.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오로지 책하고만 실험을 하는 그런 이제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고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제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의 문제를,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공부는 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럼 글도 썼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답은 이래요. 때가 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하고 자꾸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부딪히게 되고 답답하고, 이제 그러면서 화가 나면 집을 나가라 뭐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뭐 대학을 억지로 제가 가라 해서 갔는데 대학도 학교도 안 나갔죠. 안 나가고 그 학교도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뭐 쫓겨났어요. 학교를 제대로 안 가니까. 그러고 이제 갑자기 근데 작년에 얘가 독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도 한 명도 없는데 방에만 있던 애가.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화가 난 말로 지금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뭐 좀 배워라. 뭐 네가 죽어도 엄마는 상관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했는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뭐 독립을 지금 돈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 곳이 또 제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마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산에 왜 가냐고 물으니까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옆으로 그 친구 동네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뭔가 그래갖고 너무 제가 그때 이제 좀 큰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빠져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때 이제 주역을 공부할 때라서 이 내수획계를 보면서 이제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획계 그 프린트물 이 괴상과 괴사와 효사가 풀어진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수해에는 수상건이라는 괴 다음에 옵니다. 수상건은 뭐냐 하면은 건이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이렇게 전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 속에 빠져서 못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수의 전에는 수상건괴 이거는 고통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의 때가 지나면 내수에 문제가 풀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당연히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말하는 사설을 따라가는 겁니다. 건너뛰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을 안다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내수의 때가 지나면 뭐가 오는가 하면은 산택손이 오는데 이렇게 내가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마음속에 무거움을 가지고 있던 것을 덜어내게 된다는 거죠. 비워지게 되는 게 산택손이 뜻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차설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때를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이런 때를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주역을 공부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딸하고의 관계에서 내수의 때를 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가를 괴사부터 풀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사는 해, 이, 서남, 무, 소, 왕, 길의 복길, 유유왕, 숫길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난다는 건 뭔가 풀려난다는 것은 서남 쪽이 이롭다 했어요. 자, 서남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역에서 말할 때 평평한 땅이에요. 탄탄대로. 그러니까 걷기가 쉬운 땅이에요. 동북 쪽은 아주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서남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일이 뭔가 풀려서 쉽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남 쪽이 이로우니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이로우니 나아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걸 괴사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유유왕 길의 복길은 와서 회복하는 것이 길하니 유유왕 나아갈 바를 둔다면 숲길이라는 것은 서둘러 하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때가 왔어요. 문제 해결의 때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때가 왔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챘다면 지금 내가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도 딸이 22살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딸하고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같이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어느 날은 그 집 앞에 학교에 아침에 8시에 학교에 보냈는데 8시 반에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애가 울고 이제 돌아와가고 학교 안 가겠다고. 그런 일이 무수히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이런 시간을 제가 보냈는 거예요. 그런 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왔다는 걸 알면 내가 회복할 때가 왔구나 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문제 해결을 하려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괴사가 내수의 괴사가 얘기해주는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괴사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효사로
가겠습니다. 효사는 이제 아래서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을 푸는 겁니다. 네, 글자로 이제 한자로 써놨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그림을 보면 문제가 보여요. 일단 자, 초육은 누구라고 합니다. 허물이 없다고 합니다. 자, 초육은 문제 해결의 때의 가장 첫 단계예요. 첫 발자국을 뗐을 때입니다. 자, 내수의 깨가 왔을 때 문제가 서서히 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면은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계속 그 사건에 꼬여 있겠죠, 그죠? 네. 저는 작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번뇌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이렇게 허물이 없습니다. 안다면 내수의 때를 이렇게 가는 흐름입니다. 허물이 없고, 자, 그 다음에 9.2로 올라가겠습니다. 9.2 두 번째 효입니다. 두 번째 효로 올라가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와 있어요. 뜬금없이 전획사모라고 해서 3마리 여우를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주역의 묘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동물들이 막 나오고, 예. 이상한 막 솥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재밌는데 이게 바로 상징하고 있는 상징어라는 거죠. 상징과 비유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이 재밌어요. 사냥하여 3마리 여우를 잡아 전액사모 즉 황시 누른 화살을 얻었대요. 3마리 여우를 잡았는데 누른 화살을 얻었대요. 이것도 좀 재밌죠, 그죠? 누른 화살을 얻으니 정길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2에 자 전액사모 3마리 여우를 잡는다. 여기서 이제 주역의 관계성이 나오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요 상계하고 학계가 서로 호응하면 하는 관계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9.2는 상계의 어느 자리하고 호응한다 그랬죠? 유고하고 호응한다 그랬죠? 특히나 호응을 할 때 음과 양이 만나면 호응이 더 잘 됩니다. 음양의 원리가 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9.2와 유고가 이렇게 호응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9.2는 양이고 유고는 음이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9.2에 옆에 아래 위에도 음들이 있어요. 그죠? 육상도 음이고 초육도 음이잖아요. 그러면 유고하고 얘네들도 9.2가 지금 그리고 9.2는 뭡니까? 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양강양한 그런 존재예요. 얘가 좀 멋진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고, 육삼, 9.2가 이 9.2한테 초육이 9.2한테 다 이렇게 관심이 있고 얽혀있는 상태예요. 이런 관계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지만 9.2의 자리에서 보자면 이렇게 새 음효가 덤벼들면 어떻겠습니까? 괴롭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해주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9.2의 자리에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고하고 호응이 되고 있는데 6.3의 문제도 내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제 탐욕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독립을 하고자 했는데 딸을 놓지 못하는 걔를 놓지 못하는 마음은 제 딸에 대한 저의 어떤 집착, 애착이거든요. 애착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딸이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잘 드러내지도 못해. 어떤 부끄러운 마음, 이런 복잡한 번뇌들을 제가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자리에 계속 번뇌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3마리 여우 이것을 잡았어요. 화살로 다 쏘았어요. 이 문제를 그냥 내가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번뇌를 그래서 그러면 자 딸이 독립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제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딸의 문제인 거죠. 딸의 문제인 거잖아요. 쥐가 독립하고 쥐가 어떻게 살든지 물론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본인이 또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이런 복잡한 번뇌를 다 모아버리면 뭐만 보인다는 겁니까? 핵심만 보인다는 거예요. 핵심, 이게 바로 누른 화살이에요. 원래 이제 요거의 자리는 왕이거든. 왕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왕의 군주의 자리인데 요게 바로 황, 누렇다는 이 그 색깔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만 딱 취하게 되는 그 문제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른 화살을 얻으니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길하다, 정길하다. 그래서 굉장히 길한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가질 때 이게 이제 위의 자리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6.3도 조금 복잡합니다. 자, 6.3은 원래 6.3은 자, 원래 자리에서는 이 상육과 홍이 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음이잖아요. 6이잖아요. 둘 다 음이죠. 이거 음의 음요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호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호응이 안 되죠. 음량이 만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6.3은 이 상륙한테는 마음이 없고 어디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구사? 그렇죠. 아래 위에 있는 양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6.3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때는. 이 6.3의 자리가 또 약간 이런 마음이 쉽게 드는 자리거든요. 주역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또 재밌는데 자, 요게 학계잖아요. 학계하고 상계의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뭡니까? 6.3이에요. 그래서 아까 6.3이 이제 사무직 뭐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요로 9사의 자리로 이렇게 탁 뛰어오르면 대신이 될 수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하면서 탐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자리가 요 3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3효의 자리가 조금 이렇게 해석할 때 효사들이 좀 흉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6.3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3은 어떤가 하면 9.4가 탐나기도 하고 9.2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효사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차승 치구지 정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을 져야 할 소인이 6.3은 소인이에요. 6.3은.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주역에서는 음이 소인으로 잘 나옵니다. 네. 양은 강건하고 음은 조금 나약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나요? 원래 그 홀수의 자리에서는 양이 와야 돼요. 짝수의 자리에는 음이 와야 되고. 그럼 6.3은 홀수의 자리입니까? 짝수의 자리입니까? 홀수의 자리인데 음이 왔죠. 아이. 그런데다가 또 3효의 자리, 홀짝 뛰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다가 얘가 지금 아래 위로 다 양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위는 양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9위의 위에 올라앉아 있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내가 저렇게 잘난 애 위에 앉아 있어 라는 오만한 마음과 함께 9사에게 향하는 탐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을 지고 수레에 턱 앉아있는 꼴이야. 그게 부차승이에요. 수레에 앉아있으면 짐을 내려놓든지, 짐을 졌으면 수레에서 내려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레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져야 할 소인이 수레를 타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이는 꼴이라는 거죠. 이게 치구지입니다. 도적을 불러들이니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올바르더라 하더라도 부끄럽게 될 것이다. 부끄럽다. 자, 6.3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자면 지금 6.3의 자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양다리죠, 양다리. 이런 거예요. 내가 두 손에 지금
그 떡을 쥐고 앉아가지고 숟가락을 못 쥐어서 밥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거랑 마찬가지. 한쪽에 떡을 놔야지만 어떻습니까? 숟가락을 쥐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개 다 놓아버리면, 떡을 다 놓아버리면 더 좋지만 육삼은 이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삼 같은 경우에 소인들, 특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주역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군자가 주역에서는 이제 자주 등장하고 군자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이 수행을 해서 어떤 덕을 닦는 사람을 군자라고 해요. 덕을 닦아나가는 사람, 수양을 하는 사람.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근데 이 군자와 대조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소인입니다. 그런데 이 육상이 바로 소인의 어떤 행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오만과 탐욕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의 시기에 이런 사람이라면 문제의 때가 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욕심만 내고 앉아있겠죠. 그렇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때를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핏덩이가 무서운 성장해서 무서운 존재로 내 앞에 서게 될 거를 모르고 이러고 있는 자리. 이게 이제 육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학계고 상계로 올라가서 구사를 보시겠습니다. 구사는 효사가 해이무 붕지사부라고 합니다. 해이무, 무가 엄지발가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풀어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벗이죠. 붕지사부, 벗들이 몰려와서 신뢰하겠다. 벗의 믿음을 얻게 될 것이다 했어요. 자, 육삼. 자, 아까는 육삼의 양다리를 말씀드렸고, 자, 구사는 그러면 구사는 호응을 어느 아래에, 자, 상계에 있는데 구사는 학계에 뭐와 호응을 합니까? 초육과 호응을 합니다. 초육과 호응이 되는 관계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서로 지금 음과 양이 만나서 호응이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의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육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홀수니까 양이 왔어야 돼요. 그죠? 사효는 짝수니까 사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와야 돼요. 근데 둘 다 제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마음이, 삿된 마음이 생기기 쉬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사사로운 마음에서 그 사건을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음지발가락이라는 것은 바로 초육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딱 1년 전이네요. 그 딸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게 7월 달인데, 그때 제가 정말로 좀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게 이제 매끄럽지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항상 마음에 딸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도반들도 저와 이제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저도 이제 나름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멀어져 가네 하면서 소외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제가 만든 문제였다는 것을 이 내수액기는 알려줍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의 어떤 성에 딱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성밖에 어떤 외부의 세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 안의 그 일도 사실은 큰 외부의 어떤 이 자연의 흐름과 다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문제를
그냥 이게 사실은 그냥 탁 풀어 헤쳐버리면 그냥 이게 싹 사라져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제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구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엄지발가락이라는 것은 딱 내가 어떤 삿된 마음, 사사로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문제를 딱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해이무 자신의 엄지발가락,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 이것을 풀어 없애버리면 벗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 못 믿어. 왜냐하면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가고 너 그때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죠. 예. 요 이야기를 9.4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6.5는 자, 군자 유유해. 군자가 풀어 없애버리면 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부오 소인. 그런데 소인에게서 효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5도 지금 재미있는데 좀 전에 6.3이 이렇게 양다리를 이렇게 걸친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5는 지금 호응이 누구랑 되고 있다고요? 구이하고 이렇게 호응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랬을 때 6.5가 군자라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존재잖아요. 네. 이랬을 때 자, 6.5가 이제 요 관계에 있는데 이제 구이하고 호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사도 지금 구사에게도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이 좀 가는 상황입니다. 6.5가 왜 이런 마음을 내는가 하면은 원래 자 5효의 자리는 뭐가 와야 된다? 홀수니까 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음이 왔죠. 그러니까 이 군주는 어떤 군주일까요? 마음이 강건한 양강한 사람일까요? 유약한 사람일까요? 유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분명히 구이하고 호응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사에게도 마음이 조금 가는 거예요. 요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요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것도 요렇게 돼볼까? 저렇게 돼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군자 유유해. 6.5가 군자라면 문제를 풀어 없애버려요. 풀어 없애면 자 구사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구이하고의 관계, 구이하고의 관계가 남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소인에게서 효험을 볼 것이다. 그 소인은 누구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6.3. 구사를 6.5가 풀어 없애줬으니까 지금 6.3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간사가 이렇게 복잡다단한 겁니다. 이 6개의 짝대기에 이런 얘기들이 수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요렇게 마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할 때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핵심, 정말 이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딱 한 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 어떤 관계에서도 두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푼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 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6.5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5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 주역의 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이 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과 제야의 형인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해에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면은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상륙이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 감은 위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빠진다, 위험에 빠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산계로 올라왔습니다. 움직임을 뜻하지. 뭔가 문제가 쫙 풀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상육이 가장 마지막 그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공이라는 사람이 출연하는 거예요. 공. 자, 효사를 보실게요. 공용, 석준, 우고용, 지상, 획지무불리라고 이렇게 이제 효사에 나와 있습니다. 공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데요? 어디에 올라가 있는가 하면 높은 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매를 쏘아서 맞추었습니다. 그것을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쭉 풀어와서 이제 이 사람이 올라간 곳이 그 높은 담 위에 올라갔어요. 재밌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성벽이라고 봅니다. 성벽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성 아니고 여기가 성 바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은 어디에 이게 담이라고 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새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사람도 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화살을 이제 탁 쏘아가지고 이제 맞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공이 뛰어난 사람인가?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이제 물론 아래에서 수많은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번뇌에 쌓여 있을 때 문제가 탁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어려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다.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에 내가 딱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어떤 외부에 막 큰 흐름은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같이 이게 막 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갇혀 있을 때 그러면 밖에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밖에 있으면 또 안이 안 보이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이 이렇게 높은 담. 그냥 담도 아니고 고용이라고 했어요. 아주 높은 담이에요. 높은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담 위에 있어요. 담 위에. 그러니까 안과 밖의 사이에 있는 담 위에 올라가면은 뭐가 보여요? 매가 보이는 거예요. 매가 바로 뭡니까? 문제의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탁 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마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내수의 개가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은 조금 약간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짧게 제 해석을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딸의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딸이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수의 개를 이제 그러니까 딸이 독립을 선언하고 계속 이제 그 이런 번뇌들에 막 계속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주역 글쓰기를 계속했어요. 내 인생의 주역이 작년 1년 동안 우리 8명이 같이 이제 계속 이렇게 쓴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나왔거든요. 이때 마침 제가 내수의 개를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의 개를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봤더니 굉장히 제가 이 풍법에 갇혀 있고 이렇게 성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로서의 도리 이런 거를 자꾸 좋은 엄마, 나쁜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딸이 뭐 나가면은 살까 죽을까 뭐 이런 막 극단적인 생각. 혼자 이때까지 뭐 사회관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질 거야. 좋고 나쁨으로 자꾸 시비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딸의 문제라고 이제 마음을 생각했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일단 딸의 문제로 보자면 딸이 이제 그 어떤 방 안에만 갇혀 있었으니까 얘는 밖의 세계를 몰라요. 일단 밖이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지가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 안과 밖 사이에 이 담이 있다는 걸 알고 담 위에 올라가려면 일단 밖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한번 나가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과 밖에 담, 그 다음에 발견할 것이 뭐야? 담이라는 거죠. 담이 있다는 거. 담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인 거죠. 이게 군자만이 할 수 있는 과정인데, 공자는 계사전에서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공이 내를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만약에 화살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요. 뭉퉁해. 그래갖고 팅 하고 그냥 떨어졌어. 그 다음에 화살을 쐈는데 공이 화살 쏘는 연습을 안 했어. 그때까지 담 위에 올라갔는데 화살이 빗나갔어. 그리고 공이 또 담 위에 올라갔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 이런 상황을 이제 공자는 계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 위에 이렇게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긴 찾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도구를 잘 준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저도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딸의 문제를 번뇌로 삼았고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과 밖의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담 위에 올라가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딸을 독립을 시켰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의 문제로 보자면 화살을 다듬으려면 말입니다. 이 담 위에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땅에 내려와갖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 다음에 그 화살 쏘는 연습도 땅 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땅에 내려와서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화살 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공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우리 딸하고 거리가 너무 먼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세월에 이제 밖에 나갔는데 어느 세월에 담을 발견하고 어느 세월에 화살을 또 쏘는 연습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있는 공이라는 사람,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그도 나와 똑같은 과정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딸에게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갖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자. 화살을 한번 다듬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그 아이한테 이사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파극을 한번 또 찍었어요. 둘이 얼싸안고 한번 울고 펑펑 한번 울고, 이 딸이 이제 책을 워낙에 또 많이 읽으니까 저의 이제 제가 글을 쓰면은 제일 먼저 비난하는 첫 번째 독자에 엄청 저한테 이제 매섭게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마산으로 갔고, 지금은 부산으로 또 다시 가서 부산에서 이제 다시 원래 대학교 입학을 본인이 알아서 했더라고요. 알아서 하고 요즘 또 본인이 공부하고 싶었던 별자리 공부, 타로 공부 이런 걸 또 찾아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경제적 활동도 지금 1년 만에 이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산에 이제 다대포 그 해수욕장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한 번씩 가면은 같이 이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집 나오길 잘했다고. 엄마도 너무 좋지 그러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게 이런 과정을 가는, 사실은 지나고 1년이 그때 그다음 1년 전에는 이게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막 그때는 너무나 슬퍼서 제가 또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22년을 방에만 갇혀서 그렇게 살았던 애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겁이 났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수에 있는 이렇게 문제가 확 풀어지게 되는 이 때를 안다면 이렇게 이제 확 풀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때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역에서는 이런 내수의 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드러내고 비워야 하는 그런 때가 또 오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것을 또 이제 6개의 표들이 잣대기들이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주역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저는 봤습니다. 주역은 그냥 평생 이렇게 같이 해가야 되는 공부가 아닐까. 저는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하면 할수록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작 안 하셨으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